안녕하십니까, 준현입니다. 어서와. 양자 컴퓨팅은 처음이지.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양자 컴퓨터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의 아빠는 리처드 파인만 교수님입니다. 리처드 파인만 교수가 1982년에 컴퓨터로 물리계를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이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논문으로도 나와 있는데요. 이때 복잡한 물리계를 연구하려면 우리가 복잡한 물리계, 예를 들어서 일기예보 이런 거, 이런 물리계의 자연현상을 연구하려면 이 양자현상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다. 폰 노이만이 만든 이 현재 그 클래식한 이런 컴퓨터로는 고전 컴퓨터라고 부르죠. 클래식 컴퓨터.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들, 튜링 머신을 따르는 컴퓨터들. 이 컴퓨터들로는 저런 복잡한 물리계는 연구할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자. 양자현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라는 이름이 이때 처음 등장합니다. 리처드 파인만 교수의 대표적인 책이죠, 그죠? Surely You're Joking, Mr. Feynman.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식이었죠. 뭐 그런 농담을 하고 그래. 양자현상 이해도 안 되는데 뭐 그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고 그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양자 컴퓨터를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1994년에 피터 쇼가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발표하는데 이 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인수분해는 일반적으로는 지수 시간에 풀 수 있지 당 시간에 못 푼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소인수분해를 당 시간에 풀 수 있습니다. 이 쇼 알고리즘에 의하면. 근데 이 쇼 알고리즘을 돌리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양자 알고리즘입니다. 그 전에 뭐 도이치 조사 알고리즘 이런 이제 또 중요한 양자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용적으로 정말 이거 있으면은 진짜 중요하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알고리즘은 이제 쇼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키 기반 암호화 체계, 즉 RSA 암호가 이 소인수분해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당 시간에 풀 수 있으면 RSA 암호화 체계가 다 붕괴됩니다. 또 1996년에는 이 로브 그로브가 근초 더미에서 바늘찾기, 즉 그로브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이 알고리즘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무작위의 수, n개의 무작위의 수가 있으면 이 n개의 무작위의 수에 x가 있는 것을 확인하려면 몇 번 검색해야 되죠? n개를 다 확인해 봐야 되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그런데 루트 n 시간 복잡도를 가진 비고 오브 n이 아닌 n개를 다 비교 안 해보고 비고 오브 루트 n 시간 만에 이거를 찾을 수 있다. 비구조적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SAT 프로블럼이 풀립니다. SAT 프로블럼이 뭐냐면은 충족 가능성 문제. 우리 회로들 있잖아요. 논리 회로들. 예를 들어서 P and not Q와 나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true가 되는, 이게 참이 되는 그런 P, Q, R의 조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논리회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SAT 프로블럼이 항이 3개가 넘어가면 이게 NP 완전 문제이거나 NP 난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TSP,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Traveling Salesperson Problem, 여행하는 외파는 문제. 그 다음에 제로원 냅색 프로블럼, 배낭 문제, 엔퀸즈 문제. 우리가 이제 흔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NP 완전이거나 NP 난해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이 NP 완전, NP 난해 문제를 당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이 그로브 알고리즘이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알고리즘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 열망이 폭증하는 거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만 하면 이런 문제들, 그동안 인류가 풀고자 했지만 쉽게 풀지 못했던, 그러니까 푸는 방법은 알지만 빠르게 풀지 못했던, 빠르고 정확하게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 RSA 암호를 박살낼 수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양자로 암호를 만들고 양자로 암호를 통신하면, 우리 얽힘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이 얽힘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면 빛보다 빠른 통신이 가능하고, 그리고 아무도 이 암호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얽힘을 이용하면. 왜냐면 한번 확인하고 나면 그게 깨지기 때문에, 전달해가지고 깨진 암호가 오면 이거는 깨진 거네 이렇게 그 파악해버리면 통신이 안전해지죠. 그래서 이미 양자 암호 통신은 상당히 개발이 진척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 거의 실현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양자 머신러닝,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클래시컬한 컴퓨터가 만든 인공지능들은, 이 클래식 컴퓨터, 고전 컴퓨터가 만든 인공지능들은 전부 다 결국에는 논리조합에 불과해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수많은 논리조합을 통해서 결국엔 학습을 하는 건데, 아직까지 이 머신러닝의 이 학습 능력은 굉장히 특정 분야에서만 뛰어나지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데, 양자 머신러닝이 가능해지면 사실 진짜 인공지능, 정말 사람보다 더 뛰어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가능해집니다.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주를, 정보 우주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강력한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텔레포테이션, 원격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양자 한 개를 아까 얘기했던 그 얽힘을 이용해서 원격지로 보내가지고 이걸 복사를 해버리면, 복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카피인데 사실은 복사가 아니고 얘가 없어지고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완벽한 텔레포테이션이죠. 영화에 나오는 순간이동. 그게 양자 한 개로는 지금 15km인가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순간이동 시키고 싶으면, 이 고양이가 예를 들어서 10억 개의 양자 정보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 고양이 10억 개 양자 정보를 순간적으로 이동시키면 이제 순간이동이 가능하죠. 텔레포테이션이. 그래서 이제 이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제 조금 실현 단계 올리면 멀었지만, 얘는 이미 충분히 가능하고, 큐비트 수가 작아서 그렇지 큐비트 수만 충분하면 지금 RSA 충분히 깰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알고리즘도 현재 우리 좀 이따가 보게 될 우리 키스퀵 같은 데서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양자 암호 통신도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아주 멀리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제 곧 현실로 나타날 그런 기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술이 비트에서 큐비트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대전환이죠. 우리가 이제 수십 년 동안 디지털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이 디지털 정보의 최소 단위는 0이나 1, 0 또는 1로 구성되어 있는 이 비트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비트 정보, 디지털 세상의 최소 단위 이 비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거는 이제 스위치로 할 수 있죠. 켜거나 끄거나, 5V거나 0V거나, 그 전자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즉 전기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거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스위치를 만들어서, 즉 이 스위치는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죠. 그죠? N극, P극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논리 게이트라는 걸 만들었죠.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XOR 게이트, NAND 게이트, NOR 게이트.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논리 회로를 만들어서 지금 CPU도 만들고 메모리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원점으로 가서 출발선에 선 거예요. 즉 양자 컴퓨팅에서는
정보의 처리 단위가 비트가 아니라 큐비트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큐비트는 퀀텀 비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양자 비트는 이 양자 정보의 최소 단위인데, 퀀텀 인포메이션의 최소 단위인데, 얘는 0과 1이 중첩되어 있다 그랬죠. 슈퍼포지션 상태에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중첩되어 있는 요 큐비트를 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 그러면 이제 그거 양자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양자는 또 상당히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 포톤. 그 다음에 전자도 양자죠. 그죠? 일렉트론. 그 다음에 이온 같은 것도 이온 트랩을 만들면 이제 그거 양자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스핀 정보 가지고 얽힘도 만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초전도체, 슈퍼컨덕터를 가지고 우리가 혹은 이온 트랩을 가지고 혹은 뭐 이제는 뭐 한물 같지만 핵자기공명 NMR을 이용한 이런 방법으로 하드웨어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이 양자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 튜링 머신에 기반한 현대적 컴퓨터, 이제는 고전 컴퓨터라고 불러야죠. 클래시컬 컴퓨터하고는 전혀 다른 양자 컴퓨터가 탄생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논리 게이트도 오히려 이제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엔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중에 이제 그 엔드까지 제가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엔도와 이런 게 하는 게 오히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양자 게이트라는 거를 이제 완전히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양자 게이트 중에서 이제 중첩을 처리할 수 있는 하다마르 게이트, 그 다음에 그거 상태 정보를 바꿀 수 있는 파울리 X 게이트, 파울리 Y 게이트, 파울리 Z 게이트, 그 다음에 이제 그 CX 게이트, CCX 게이트, 토폴리 게이트, 뭐 이런 이거 CX가 이제 얽힘을 처리하고 하다마르 게이트가 중첩을 처리하고, 요런 이제 그 중첩 정보를 만들고 얽힘 정보를 만들어서 요 놈들을 상태를 변경시켜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서 어떤 연산을 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일반 컴퓨터에서는 지수 시간이 걸리는 익스포넨셜 시간이 걸리는 정보 처리를, 얘는 이제 한 비트가 한 큐비트가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다항 시간 내에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재작년이죠. 2019년 10월 23일 날 구글이 시커모 칩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논문으로 프로그래머블 초전도 프로세서, 슈퍼컨덕팅 프로세서를 가지고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 이게 양자 우위가 뭐냐면 이제 퀀텀 수프리머시라고 해서 퀀텀 수프리머시 해서 양자 컴퓨터가 퀀텀 컴퓨터가 클래시컬 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연산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양자 우위라고 얘기합니다. 퀀텀 수프리머시. 물론 이제 비판은 아직도 있어요. 이 진정한 양자 우위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링 위에서 똑같은 연산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링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게임만 해가지고 이겼다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게 뭐 실제로 양자 우위냐 이렇게 이제 비판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구글이 시카모 칩을 발표한 이 2019년 10월이 약간 이제 분기점 비슷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구글보다 더 앞서 있는 게 IBM인데, IBM의 퀀텀 익스피리언스, IBM QX라고 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는 사실 구글과 마찬가지로 초전도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훨씬 더 2016년에 아마 공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BM 퀀텀 컴퓨터를 우리가 이 퀴즈킷이라는 요번에 대회 이름이 퀴즈킷 해커톤 코리아잖아요. 그죠? 이 퀴즈킷이라는 오픈소스 개발 환경 플랫폼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파이썬 기반으로 우리가 양자 회로를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구글의 시카모 칩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IBM의 퀀텀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초전도 방식을 이용하려면, 슈퍼컨덕터 방식을 이용하려면 절대 영도, 즉 그 마이너스 273도씨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부 이 큰 거는 그냥 그 극저온 상태를 만들기 위한 냉장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잘려서 안 보이시는데 요 밑에 이제 양자가 있는 거죠. 양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조면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런 양자 컴퓨터에서는 이 양자 상태, 예를 들면 포톤을 이용하면 편광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죠? 혹은 스핀 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전자를 이용하면은 이 전자의 궤도, 이게 이제 바닥 상태, 기저 상태, 베이스 상태냐 아니면 들뜬 상태냐, 기저 상태, 들뜬 상태, 이런 걸 어떤 정보를 이용하든지 간에 우리 양자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0 또는 1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자를 가지고 하면 첫 번째 궤도에 있으면 요거를 0이라고 하고, 그 위에 나머지 위에 궤도에 있으면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0과 1을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편광도 요렇게 수직 편광은 그 버티컬한 수직 편광은 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수평한 허리젠탈한 편광은 우리가 1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삐딱한 45도는 뭐냐? 이게 중첩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양자 상태의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는 실제로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다 수학적으로 표현해 왔어요.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가장 쉬운 게 브라켓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와 캣으로, 즉 이게 브라라고 하고 이게 캣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풋사이라고 읽는데, 이걸 이제 양자의 상태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그럼 풋사이 해가지고 브라하고 캣으로 묶으면 이게 이제 양자의 상태인데, 이 양자의 상태가 이제 0인 상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1인 상태가 있을 수 있죠.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사실은 얘가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이 벡터를 가지고 선형대수, 힐베르트 공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선형대수를 통해서 이 양자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해 왔다는 거죠. 그 이제 물리학계에서 양자역학을 그런 이제 그 표현법으로 도입해서 이때까지 체계적으로 쌓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따라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이 블로우 구체라는 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브라켓 표기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팅 공부하면 아직까지 이제 전부 다 브라켓 표기법으로 다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 수학이 조금씩 사라지고 좀 더 쉬운 표기법들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이제 브라켓 표기법을 공부해서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로우 구체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시각적으로,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요게 블로우 구체입니다. 그래서 이 블로우 구체는 요거 X, Y, Z라는 이제 세 개의 좌표축을 가지고 3차원 공간에다가 구체를 만들어서, 요게 이제 아까 브라켓으로 1 상태라고 하고, 여기 있으면 요 그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 블로우 구체의 남반구에 있으면 1 상태라고 하자. 그 다음에 블로우 구체의 북반구에 있으면 이제 0 상태라고 하자. 브라켓 0, 브라켓 1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벡터로 하면은 0, 1, 1, 0 어느 게 0, 이게 1, 0, 0, 1인가? 이렇게 이제 요 벡터를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풋사이가, 얘는 이 구면 위에 어느 점에든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측정했을 때 내가 여기서 측정이 됐다. 그러면은 얘는 1인 상태야. 측정을 했을 때 얘는 여기 있다. 그럼 이건 0인 상태야.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광자일 경우하고, 그 다음에 뭐 전자일 경우하고, 이온일 경우하고, 이럴 때마다 이제 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어느 게 0인지 어느 게 1인지. 이 블로우 구체의 어느 한 좌표의 이 표면 위에 어느 한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하면 이제 초당적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선형대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렇게 요 플러스라는 상태, 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전자로 했나? 하여튼 플러스라는 상태가 우리가 이걸 1이라고 하고 이걸 0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상태가 이게 벡터라 그랬죠? H 요거 하다마르 게이트도 벡터입니다. 0, 1, 1, 0, 0, 1, 0, 0, 1인가? 뭐 이런 벡터를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곱하기 하면 프로덕트를 하면 요게 이 양자 상태에다가 하다마르 게이트를 통과시킨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플러스는 루트 2분의 1, 1, 1 이렇게 돼가지고 이 하다마르 여기 있네요. 1, 1, 1 마이너스 1도 표현하는 게 하다마르 게이트 요게 H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행렬 연산을 해가지고 결국은 1, 0이 되니까 얘가 이제 브라 0이다. 이런 식으로 이건 브라 1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이제 0일 확률 알파와 1일 확률 베타가 하다마르 게이트를 통과하면 루트 2분의 1, 0 플러스 1, 루트 2분의 1,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런 이제 하다마르 게이트에 대한 연산을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선형대수로 처리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 공부를 하려면 이거를 자꾸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복잡한 거를 생각하지 말고 또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려볼 수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요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아직까지는 어셈블리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옛날 컴퓨터에 1950년대 폰 노이만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C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포트란 같은 것도 없었잖아요. 그죠? 이게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C가 1972년에 나왔으니까 거의 한 20년 걸렸네요. 그죠? 이제 정보 발전의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앞으로 한 4, 5년 후에나 이런 우리가 C나 파이썬 같은 쉬운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파이썬을 쓰기는 쓰는데 이 파이썬은 사실은 이 퀴즈킷이라는 플랫폼에서 이 양자 회로를 만드는, 그러니까 퀀텀 서킷,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양자 게이트들을 조합해 가지고 회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양자 연산을 하는 양자 알고리즘을 돌려보는 그런 수준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굉장히 원시적인 양자 회로 만들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자 회로에는 보면 파울러 X 게이트, Y 게이트, Z 게이트, 그 다음에 하다마르 게이트, 그 다음에 위상 게이트, 8분의 1 토폴로 게이트, 컨트롤도 낫, 요게 이제 얽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마르 게이트가 중첩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토폴로 게이트, 스왑 게이트, 컨트롤도 Z 게이트. 이런 이제 여러 개의 기본 게이트들이 제공이 돼야, 지금까지는 이런 게이트 기호를 사용하고 이 행렬 정보를 이용하고 이걸 브라켓으로 이제 이렇게 해서 파동함수 가지고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때까지 공부를 해왔다면은 양자역학이나 물리학에서 이제는 이제 퀀텀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이트들을 이제 우리가 파이썬으로 코딩을 해서 회로를 만들어서 실제로 돌려보고 시뮬레이션 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디지털 세상의 비트 정보가 큐비트 정보로 변환됐다. 가장 기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큐비트를 통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퀀텀 게이트들을 만들어야 된다. 퀀텀 게이트들에는 이제 중첩을 처리하는 하다마르 게이트나 얽힘을 처리하는 CX 게이트, 컨트롤 X 게이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퀀텀 서킷을 만들어야 된다. 퀀텀 회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퀀텀 서킷, 이 퀀텀 서킷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연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퀀텀 서킷을 만드는 도구가 quizzkit이라고 있고, 이 quizzkit을 이용하면 IBM QX라는 퀀텀 익스피리언스라는 양자 컴퓨터에서 실제로 돌려볼 수가 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그러면 양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IBM QX를 위한 quizzkit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